안녕하세요. 휴먼버그입니다. 아침이 옵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기쁘지도 않습니다. 화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감정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어때? 답장을 하죠.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야 괜찮거나 괜찮지 않을 수 있는데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인구의 약 10%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태, 감정인식 불능증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PTSD 환자에게서는 이 비율이 40에서 6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G세대의 40% 이상이 지속적인 슬픔이나 절망감을 보고하는 이 시대, 감정적인 무감각은 역설적으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보이지 않는 정신건강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침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실제로 뇌에서 어떤 일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약함이 아니라 생존 문제인지도 한번 짚어보죠. 뇌는 왜 감정을 끄는 걸까요? 집에 전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회로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차단기가 내려가게 되죠. 전선이 녹고 집이 타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걸 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뇌에도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사이컬러지 투데이에 게재된 해리의 신경과학 리뷰가 이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감정적인 무감각이 일어날 때 뇌에서는 여러 영역이 동시에 기능을 줄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전전두엽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현재 머무르게 하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의 활동이 감소하면 감정을 조절하거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이게 감정적 무감각이 마치 정신적으로 꺼진 상태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편도체입니다. 뇌의 경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정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편도체 활동은 과도하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경보 시스템이 꺼지게 되면 위협도 느끼지 못하지만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감정 전체의 볼륨이 음소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뇌 섬엽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뇌 섬엽은 내수용 감각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위가 조이는 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 눈물이 차오르는 거. 감정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감정은 몸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뇌 섬엽이 그 신호를 읽는 겁니다. 감정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이 뇌 섬엽의 반응성이 둔화됩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뇌가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학적인 메커니즘이 더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가 되면 뇌는 코르티솔을 과잉 분비하거나 아예 억제해버립니다. 동시에 뇌의 내인성 오피오이드 시스템,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통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물리적 고통을 둔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에 맞는 병사가 당장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감정적인 고통에도 작동을 합니다. 뇌가 판단하기에 감정이 너무 위험하면 오피오이드가 분비돼서 감정 전체를 마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뇌가 차단기를 내린 겁니다. 자, 감정적 무감각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세 가지 경로를 한번 알아보죠. 스티븐 포즈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미주 신경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신경계는 위협의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사회적인 관여입니다. 안전할 때 작동하는 복측 미주 신경인 거고요. 2단계에서는 투쟁과 도피, 그러니까 위험할 때 작동하는 교감 신경입니다. 3단계는 동결과 셧다운, 그러니까 생명 위협 시에 작동하는 배측 미주 신경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자, 싸울 수 있으면 싸웁니다.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칩니다. 하지만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을 때 5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폭언 앞에서 혹은 예측 불가능한 분위기 속에서 신경계는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결하는 거죠. 셧다운하는 겁니다. 꺼버리는 겁니다. 배측 미주 신경이라고 이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동결, 셧다운, 꺼버리기인데요. 이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근육이 이완됩니다. 의식이 흐려지고요.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감각의 볼륨을 내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동결 반응이 해제되지 않은 채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죠. 집을 떠납니다. 안전한 환경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신경계는 여전히 세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20년이 지났지만 뇌는 아직 그 복도에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로는 더 교묘합니다. 반복된 좌절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한 번의 거대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좌절들이 누적되는 경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지만 의미를 모르겠는 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 또 노력해도 변하지 않은 현실. 뇌 보상 시스템은 예측과 결과의 차이로 학습합니다. 노력 다음에 보상이 반복이 되면 동기가 유지되거든요. 하지만 노력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반복이 된다면 1967년에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력감 실험이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개체는 나중에는 탈출 가능한 상황이 와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번아웃에서 감정적 무감각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지치죠. 다음에는 짜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냉소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분노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흔히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로는 가장 새롭고 가장 광범위합니다. 디지털 마취입니다. 2022년에 하버드 대학의 전문가들은 이걸 집단적 무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둠 스크롤링이라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뉴스를 스크롤을 하는 행위를 둠 스크롤링이라고 합니다. G세대의 53%, 밀레니얼의 46%가 정기적으로 둠 스크롤링을 합니다. 하버드 가제트의 분석에 따르면 트라우마적 뉴스에 과부하는 뇌의 투쟁, 도피 또는 동결 반응을 유발합니다. 뉴스를 단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매 시간, 매일, 매주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뇌는 결국 동결 모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쟁이나 기후위기, 또 정치적인 분열, 대량 총격, 팬데믹, 처음엔 충격을 받죠. 그 다음에 슬퍼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공감 피로라고 부릅니다. 공감할 에너지가 바닥이 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마취 상태에서 타인의 고통뿐 아니라 자기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비극에 무감각해진 뇌가 자기 자신의 슬픔에도 무감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감정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거, 그거 비어있는 상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수면 위의 오리를 생각해 보시죠. 위는 고요하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오리의 발은 미친 듯이 저어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무감각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뇌 안에서는 감정을 억제하기 위한 작업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른 증상을 설명합니다. 집중이 안 되고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것이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또는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교란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아 감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거울을 봐도 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냥 지나가네요.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현실로부터 분리되는 경험.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사람들은 그게 원래 자기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야 라고 믿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보호 방식이 우리의 삶 전체를 회색으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해빙이라는 단어 아시죠? 얼음이 녹는 과정입니다. 그건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폭발도 없죠. 작은 균열이 생기고 물이 스며들고 시간이 지나면 흐르게 됩니다. 감정의 회복이 이와 같습니다.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감정이 돌아오는 순서는 우리가 원하는 순서가 아니거든요. 기쁨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먼저 오는 건 짜증, 불쾌감 이런 작은 감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슬픔, 분노 같은 억압된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리움,
외로움과 같은 관계적인 감정이 옵니다. 기쁨과 감사, 그건 마지막에 도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 놀랍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별것 아닌 일에 눈물이 나지?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신경과학이 보여주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 감각의 복원입니다. 감정이 몸의 신호라면 몸의 신호를 다시 읽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 감각을 그냥 느끼는 것,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에 30초 동안 집중하는 것, 이건 뇌 섬유를 다시 깨우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신호를 신경계에 보내는 겁니다. 안전한 사람과 대화한다든지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해본다든지 부드러운 그런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감정이 돌아올 때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돌아오는 감정은 불쾌할 수 있죠. 오래 억눌린 분노가 갑자기 올라오거나 설명할 수 없는 슬픔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눌러버리고 싶은 충동도 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순간이 출구입니다. 그 불편한 감정은 수년 동안 차단기 아래 갇혀있던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하는 것, 그게 바로 해빙인 겁니다. 감정적인 무감각은 우리가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한때 우리의 뇌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강력한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방어가 영원히 필요하진 않죠.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균열은 이미 일어날 수 있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휴먼버그였습니다. 고맙습니다.